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3, 24, 25강에 연결되는데요. 어, 배서 있죠, 배서. 배서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은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그래서 아마 23, 24강은 교재로 여러분에게 한번 훑어드렸고요. 지금은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PT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 강의를 활용하실 때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PPT 자료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하고 싶다 할 때는 뭐 교재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활용도를 여러분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PT가 띄워지고 강의하게 되면 그거는 복습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거의 뭐 중요한 게 끝났어요. 사실은 뭐 엄수표 별거 없어요. 목차만 많지. 그리고 따져보면요. 앞쪽에 이제 어원법 중요한 거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앞쪽에 어원법 총론은 끝냈고요. 총론에서 참 중요한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원법과 관련해서는 할 것이 발행이었잖아요. 발행하는 것에 대한 조문 내용, 발행을 어떻게 할 거냐, 세부적인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룰이고 규칙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기억 좀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거는 백지음 있죠, 백지음, 그죠? 이 백지음을 여기 발행 부분에서 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실은 배서 부분이에요, 그죠? 배서 부분. 그리고 뒤쪽에 연결되는 인수, 어음 보증, 이런 것들이 양도 많지 않고요. 사실은 그렇게 알뜰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수가 뭔지 정도, 인수할 때 그 인수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인수 자체가 시험에 나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인수하는데 며칠 인수 제시하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상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인수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음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음 보증도 간단한 거죠. 어음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파악해 주면 되고요. 거기서 어음법적으로 보증하는 하나의 절차적인 어떤 룰이 있거든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돈을 줄 때 어떻게 줄 거냐. 지급 부분이잖아요. 이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지급이 거절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인수, 그 다음에 인수 거절, 지급 혹은 지급 거절 있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위치만 확인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상환 청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상환 청구는 이렇게 인수나 인수 거절이나 지급 거절이 되었을 때 거꾸로 있죠. 이렇게 배서한 자 혹은 어음채무자에게 상환 청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상환 청구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인수 거절, 지급 거절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뜻이지 인수를 막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지급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여러분 다른 시험 볼 때도 시험 준비로서 인수를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급도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환 청구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됩니다. 상환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어음창가도 거의 안 봅니다. 요즘에 어음창가 그렇게 실무적으로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음창가는 참가하는 방법, 개념 정도만 알아두고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복본 등본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어떤 시험이든지 안 나오고 그냥 복본 등본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약속음은 어때요? 이 환음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을 전부 다 어때요? 이렇게 약속음에 준용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음에 별도로
특별하게 있는 게 없습니다. 준용된 거 없고 단지 이제 약소금 발행할 때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잖아요. 지급인이 없다시면서 지급인이 없다든지 그죠? 인수제가 없다든지 이런 정도 좀 알아두면 돼요. 물론 조문이요. 약소금에 가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 여기 있어요. 조문상은요. 청구권이 여기 있는데 이 이득상환청구권은 우리가 이미 어디로 가버렸어요. 앞쪽에 그죠? 총론에서 다뤄버렸죠. 그죠? 빼서 다뤄버렸습니다. 왜 이득상환청구권은 약소금뿐만 아니라 환음 그리고 수표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통칙에서 다뤄버렸어요. 그죠? 총칙에서 다뤄버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표는 또 환음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조문만 나열돼 있지 사실상 다른 것만 구분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배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서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의 요건과 방식을 한번 볼 거고요. 다 했던 겁니다. 방식, 그 다음에 배서의 효력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배서는 연속, 불연속이 중요하다 그랬죠? 연속, 불연속. 연속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배서의 효과로서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배서 금지, 그 다음에 특수 배서, 우리 기한 후 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배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PPT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가볼게요. 이런 PPT 보시면 배서는 뭐냐? 어음법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라죠. 어음법적인 양도 방법이다. 우리 민법적인 양도 방법과 어음법적 양도 방법 다르거든요. 좀 간편하게 양도를 해서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음법적인 양도 방법을 두게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취인이, 그렇죠? 수취인이 배설을 해서 어때요? 또 을에게 준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갑을 배서인이라 하고 을을 피배서인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럴 때 배서인은 어때요? 배서문헌을 적게 돼 있죠. 배서문헌은 뭐냐면 내가 이 어음을 너에게 넘겨준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을 배서문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넘기는 자의 기명날인 서명이 있어야 돼요. 또 반드시 받는 사람, 피배서인의 기대가 있어야 돼요. and 현실적으로 뭐예요? 어음을 넘겨줘야 돼요.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겠죠? 이 내용이 바로 배서의 행위들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을은 또 어때요? 또 병에게 이렇게 배서해 줄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서의 어음법상 특칙이고 이 간편양도 방법이고 유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서라는 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다. 그죠? 채권 양도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서는 우리가 특징적으로는 승계취득의 개념이고 채권 양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배서의 의의 한번 가볼까요? 어음의 수치인, 수치인이 어음상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어음의 이면, 어디에요? 뒷배자, 배서는 뒷배자죠, 그죠? 이면,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서명해서 다른 사람,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취지는 어음의 유통성 제고고 이거는 어음법상 특칙이다, 그죠? 그래서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으로 우리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설령 있죠. 어음이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배서 양도를 가능하다. 법적 성질은 우리가 피배서인이 권리 취득되기 때문에 이걸 승계 취득으로 보고요. 채권 양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인이죠. 이제 어음의 배서 지시 금지 문구를 기재하고 지명 채권 양도에 관한 방식으로 넘길 수 있느냐? 넘길 수 있습니다. 그죠? 배서 금지 문구가 만약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반드시 배서로만 그러면 좋다. 어음법적으로는 양도로는 배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음을 남에게 넘길 때 반드시 배서해야 되느냐? 꼭 그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아니고
발행인이 어음에 만약에 배서하지 마. 지시 금지 문구를 기재했어요. 배서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어때요? 배서 못하는 거예요. 배서를 못한다는 것은 어음법적인 배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기고 효력을 가지는 거죠. 그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음법적 방법은 아닌 것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포괄승계, 상속 합병도 다 가능하고요. 알겠죠?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취인이 백지야. 받는 사람이 백지예요.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렇게 수취인이 백지로 된 어음 있잖아요. 요거는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A가 있고 B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피배선이거든요. 이자가 거기에 어음이 안 적혀 있어. 그럼 B는 어음은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다시 C에게 넘겨줄 때 그때 배설을 하고 넘겨줘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어때요? 자기가 배설이라는 것이 빠지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냥 어음을 어떻게 하면 돼? 인도 내지는 인도 똑같은 말이죠. 교부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어음상에서는 B는 나타나 있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수치인이 백지로 되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한다? 배서도 가능하지만 인도 직접적으로 넘기는 것도 어때요? 어음법이 인정한다 그래서 어음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배서 아니면요. 인도 교부도 어음법적으로 허용되는 양도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음법적 양도 방법은 두 가지다. 뭐예요? 배서 아니면 인도 교부다. 물론 인도 교부는 조건이 따른다. 수친이 백지로 된 어음일 경우에. 이해됐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서의 요건입니다. 아까 다 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배서인의 기명날인, 배서문은 알겠죠? 넘긴다는 의사표시, 피배서인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서명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백지식 배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허용된다 그랬죠? 요거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빠져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 피배서인의 기재 빠져 있는 거를 우리가 백지식 배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간략 백지식 배서는 뭐예요? 두 개 다 빠진 거. 피배서인의 기저도 빠져 있고 배서 문헌도 빠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빠진 걸 우리가 간략 백지식 배서라. 이것도 허용합니다. 알겠죠? 허용합니다. 배서로서 가능합니다. 당연히 배서도 어때요? 조건을 붙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음법적 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서할 때 일부 배서할 수 있나요?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일부 배서. 객관식형으로 많이 나온다 그죠? 일부 배서하면 무효입니다. 어음이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어음이 1,000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나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질 거야 라고 500에 대해서만 배서를 했다. 무효입니다. 알겠죠? 500에 대해서만 책임지겠다고 배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요? 만약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어 버렸어요. 지급된 다음에 어음법 채무가 어음상 채무가 500만 원만 남았죠. 그럴 땐 어때요? 그 부분의 잔액에 대해서만 배서를 할 수 있어요. 유효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은 일부 배서는 무효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그 1,000만 원짜리를 갖다 500만 원만 책임졌다라고 하면은 뒤쪽으로 유통될 때 굉장히 법률 관계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할 게 있는데 지급할 때는요. 일부 지급해도 괜찮아요. 지급비는 나 500만 원만 지급하겠다 괜찮아요. 보증도 일부 보증도 아무 상관없어요. 인수할 때도 500만 원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행인하고 지급인 간의 그 원인 자금 관계 있죠. 자금 관계에서 지급인이 이미 500을 갚아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어때요? 나는 500만 원만 책임질 거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소진 출급. 소진은 뭐예요? 마지막에 어음을 갖고 있는 자가 출급한다는 말은 마지막에 갖고 있는 자에게 돈 주라 이 말이에요. 소진 출급식 배서 있죠. 요거는 백지식 배서의 효력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누가 소진 출급식 배서는 PB에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마지막에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 PB에서에 빠져있기 때문에 백지식 배서의 효력을 갖는다. 알겠죠? 백지식 배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소진 출급식, 소진에 지급하시오라고 만약에 배설을 하면 그건 어때요? 백지식 배서로 본다.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서의 방식은 배서의 뜻, 그 다음에 한어음이나 결합한 보충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서명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듯이 피배선을 지명하지 않으면 백지식배서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간략 백지식배서 인정된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이전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배서의 효력입니다. 배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제가 교재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다. 그렇죠. 권리가 배서 사실 어음에 어음사에 나타나 있는 권리들 있죠. 상대방에 넘어가는 거죠.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권리 인전적 효력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인적 강변의 절단이에요. 넘어가면서 어때요? 배서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배서하면서 이렇게 인적 강변이 절단돼야 된다 그죠? 그런다. 그럼 넘어가면서 권리가 넘어가면서 인적 강변이 절단된다. 다시 말해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관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인관계라든지 이런 항변할 관계는 피배서인 이후에는 어때요?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인적 항변 절단이 있는 것이고 담보적 혈이다. 배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내가 책임질게. 혹시라도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담보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담보적인데 이 담보적 효력을 다른 말로 다른 제도로 전환시켜 놓은 것이 바로 상환 의무 부담이에요. 알겠죠? 상환 의무 부담이다. 상환 청구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배서는요. 자격 수요적 효력이 인정돼요. 자격 수요적. 다시 말하면 배설을 하고 어음을 넘기게 되면 어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내가 어음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자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배서가 연속되었어야 돼요. 알겠죠? 배서가 연속되었어야 돼요. 배서가 연속돼야 돼요. 이러한 연속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만이 자격 수요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속에 의한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적법 권리 추정력이에요. 어음을 갖고 있는 자, 소지자가 적법하게 어음을 갖고 있는 거로 추정해 준다는 거죠. 그 추정력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지급인이 면책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정력에 의해서 어음을 가져온 자, 마지막 소지인이 가져오면 어때요? 지급인은 돈을 주면 면책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급인이 사기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기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돈을 지급했다. 적법한 자가 아닌데 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믿고 주면 면책된다. 세 번째는 어음을 갖고 있는 자가 적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그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어때요?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되겠죠? 선의 취득. 물론 그 자가 선의 무중과실이 되겠지만. 이해되셨죠? 요 그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배서의 효력이다. 세 가지. 이런 효력을 기준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권리 이전 효력입니다. 가볼까요? 어떤 건가 볼까요?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배서로 통해서 어떻게 한다?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말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전되는 권리가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면
당연히 뭐죠? 오음금 지급 청구권도 넘어가겠죠. 상환음자의 상환 청구권도 넘어가겠죠. 만약에 보증이 있다면 어때요? 보증, 피보증권도 함께 다 넘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다. 백지식인 경우 소지는 어때요? 자기 또는 타의 명칭을 백지를 보충하는 행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해서 다시 배서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또는 어때요? 아까 봤듯이 백지 보충도 하지 말고 배서도 하지 말고 그냥 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진이 할 수 있는 행위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전제 효력 봅니다. 어음상 권리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어음상 권리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인 종된 권리도 있잖아요.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배서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권리인 종된 권리 넘어가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득상환청구권도 배서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우리가 지명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갖춰야만이 넘어가요. 배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되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 그랬죠?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인적 항변 사유로서 피배서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인적 항변 절단은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이 한 내용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 항변 절단 때문에 권리가 어떻게 돼요? 강화되고 정화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뒤에 있던 원인된 권리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법률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서의 권리 강화적, 정화적 이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배서의 인적 항변 절단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런 거죠. 발행인이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 병에게 배서했잖아. 피배서죠. 이 배서에 영향을 주냐 이 말이에요. 안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죠. 이쪽을 우리가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 넘어가지 않는다. 절단된다는 뜻이에요. 인적 항변이 여기 벽에 막히는 거예요. 을에서 막힌 겁니다. 병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절단이라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인적 항변 절단이고 만약에 피배서인이 발행인에게 돈 달라고 했을 때 발행인이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인적 항변이 절단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두 번째, 담보적 효력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갑이 을에게 발행하고 을이 또 병에게 했죠. 배설을 했죠. 배설하면 이게 담보적 효력이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갑에게 달라고 했을 때 돈을 안 줬다. 만약에 주채무자 아니면 우리가 인수인이 돈을 안 줬다. 그럴 때는 상환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요겁니다. 병이 어때요? 을에게 너가 배서했지. 배서했으니까 담보적 효력에 의해서 너 상환 청구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죠? 요걸 말합니다. 담보적 효력이라 해요. 그래서 사인해주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서인이 피배서인에 대해서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해요. 알겠죠?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걸 말해요. 담보적 효력은 피배서인 및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만기 전 또는 만기 후에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서인의 담보 책임자이다. 배서인의 담보 책임자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배서를 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배서가 있어요. 그의 첫 번째가 이제 무담보 배서, 배서하면서 담보 지지 않겠다는 거.
배서 금지 배서. 내가 배서해주면 배서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기한 후 배서, 주지무임 배서, 이런 것들이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서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 있죠? 요거는 여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여적 효력이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 소지죠? 연속돼 있어야 돼요. 어음 배서가 연속돼 있어야 돼요. 연속되어 있는 어음 소지는 어음상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연속이라 자격수여라고 그랬죠? 연속되어 있는 어음 소진이 어음상의 권리자로 인정받는 거. 이걸 우리가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해요. 물론 이것도 어때요? 배서의 권리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효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간이 신속한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수여적 효력 발생. 어떻게 발생한다 그랬죠? 일단 방식이 유의해야 되고요. 배서의 연속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죠? 연속이 전제돼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서 연속은 이렇게 A, B, B, C 이런 식으로 어때요? B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격수여적 효력은 그 효과로서 권리 추정력 이런 거 나타난다 그랬죠? 권리 추정력 내용이 나타난다. 저는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으로서 이제 권리가 추정된다 그랬죠? 그걸 이제 연속해서 받게 되면 자격수여적 효력으로서 권리 추정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죠. 배설을 하면 자격수여적 효력이 병에게 인정되는 거죠. 권리 추정력과 그리고 지급인의 면책과 선의 취득이 자격수여적 효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리 추정력은 뭐예요? 배서의 연속인 형식적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권리가 증명되면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는 환음의 점유자가 적법한 소진을 추정해 주고요. 이럴 때는 어음 채무자가 소진의 무권리를 증명할 책임을 부탁해요. 권리가 추정되는 거죠. 배소가 연속된 약소금을 지급거절 증서 작성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됩니다. 지급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연속만 되어 있다면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렇죠. 어떤 사유로든 환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을 때 어음의 소진이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권리를 증명하면 배서가 연속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속의 권리를 증명하면 추정됩니다. 알겠죠? 추정된다. 그래서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소진이 악이 중과실이 있으면 어때요? 취득했다면 반환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음의 선의취득이 자격수여적 효력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급인이요.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면 누구에게? 권리 추정을 받는 소지인에게 지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급인은 사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어음이 지급한 것으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면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서의 연속이라는 게 뭐냐?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연속. 배서 연속은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배서의 연속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배서를 하고 또 을이 어때요? 또 병에게 배서하고 병이 정에게 배서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배서의 연속이라 그래요. 됐죠? 그 요건 첫 번째 보면 배서의 순차적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요. 갑을 을병, 을병정 알겠죠? 그리고 각 배서가 형식상은 어때요? 기명날인 돼갖고 유효해야 돼요. 이 배서의 연속은요, 순수한 형식적 개념이에요. 어음의 외관상 배서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설령 중간에 허무인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병이 있잖아요. 병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썼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허문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 있고 누구 이름은 상관없어요. 거기에 기명날인만 있으면 형식적으로 연속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직전 배서인의 피배서인이 법인이면 당연히 어때요? 다음 배서인도 법인이 돼 있죠. 그러겠죠? 갑이 A에게 A라는 주식회사에 배서해줬다. 또 여기 배서인은 누가 되어있어요? A라는 주식회사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서의 연소. 약속음의 배서가 위조돼 버렸어요. 이 배서가 위조되면 어떨까요? 흥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만 갖추면 돼요. 형식적으로 우리는 어음 그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위조됐던 내부적인 상관없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배서는 연속된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배서는 연속이 흠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조되는지 관계없이 이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 판례 우리 하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음의 배서인欄에 지점 주소하고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 찍었는데 뭘 안 적였냐면 기명을 생략했어요.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개인적 사인을 날인해 버렸어요. 이걸 배서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 날인이 형식적으로 누락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효의 배서예요. 연속에 흠결이 있는 걸 봅니다. 알겠죠? 기명날인 생략돼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자, 배서 연속의 효과입니다. 배서 연속하게 되면 효과는 배서 연속 인정되면 형식적 자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요. 어음 소진이 적법 추정이 인정되고요. 선의 취득 지급인의 면책이라는 이 부수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지식 배서는 어떠냐?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이다. 이때는 그냥 어음 소진이 적법하게 어음의 권리를 추정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을 을병 됐잖아요. 여기에 중간에 비어 있어요.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거예요. 이럴 때는 누구죠?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소지인이 적법한 자로 추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다. 그러면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해서 어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배서가 잘 됐죠, 그죠? 을병까지 왔어요. 근데 이 중간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죠? 빠져 있잖아요. 중간에 빠져 있다면 어때요? 이 정이 또 다시 뭔가를 하고 무에게 넘겨줬다는 말은 이 중간에 빠져 있다는 거는 이건 어때요? 백지식 배서로 취득한 거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은 백지식 배서로 취득한 다음에 자기가 배서인으로 또 하고 넘겨줬다고 보는 거죠. 알겠죠?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는 백지식 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자로 마지막 그죠? 배서를 한 자를 백지식 배서에 의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서 연속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이겁니다. 배서의 말소인데 말소.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걸로 본다. 이 그림처럼 어때요?
갑을 을병이 쪄놓고 이게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말소죠? 그건 어때요? 아예 배서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말소의 방법도 상관없어요. 배서의 말소권이 없는 자에 의해서 만약에 말소되면 그거는 변조가 되겠죠.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어음을 환배서에서 다시 환수한 배서에는 자기의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있는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배서가 말소되더라도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가 기재 없는 거로 봐줍니다. 그렇죠?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연속 그 이후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실질적 승계다. 권리 승계할 때. 이때도 있죠. 배서의 불연속을 몇 가지 따져볼게요. 배서의 불연속은 이제 지금까지 연속을 따져봤잖아요. 배서의 불연속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권리 승계가 있는 경우 있고 아예 승계가 없이 불연속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권리 승계는 뭐예요? 배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합병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때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받으면 거기 배서를 안 했기 때문에 배서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속이나 합병이나 지명채권 양도 방식은 어음을 받았지만 양도 받았지만 실제 받은 자가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죠. 단지 뭐가 없어진 거야? 연속만 없을 뿐이에요. 알겠죠? 연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어음상 권리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배서의 연속이 깨진 거죠. 죽은 사람이 배서해 줄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배서하고 넘겨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실질적 권리 승계라 그래요. 근데 배서는 불연속이 있는 건 맞아. 그 형식적으로 이게 꼭 설명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갑을 을병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에 상속 합병 지명채권 양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있단 말이죠. 이걸 말해요. 요 상속 합병이 있을 때 요 상태 있죠. 중간은 배소의 연속이 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상속인이 실제로 권리를 받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걸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수합병 지명채권 받은 자가 정의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배서해서 넘겨주면 되겠지. 배서하거나 그냥 지명채권 양도를 넘겨주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 사법상의 승계 방식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죠. 이게. 그래서 어음상 권리자는요. 다시 배서 가능하다. 그렇죠? 정의 또 다시 변하고 배서를 연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권리 이전적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죠. 권리 이전적 효력에서 인적 항변 절단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죠. 담보적 효력도 생기죠. 무슨 말이에요? 연속이라는 것은 오직 배서의 효과 중에서 자격 수여적 효력에만 갖춰지는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효력은 인정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배서 불연속 이후에 배서한 자는 상환 청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 같은 경우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원리 승계에서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면 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자격 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아시겠죠? 아까 뭐 다른 건 다 했지만 자격 수여적 효력은 인정 안 돼. 왜냐하면 자격 수여적 효력은 뭐예요? 연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법성이 추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단절된 부분에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어음 소진이 내가 상속받았어. 지명채권 양도로 받았어라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됐네요. 자, 그래서 불연속 하나, 실제 권리 승계되는 거 알았고, 두 번째, 실제 권리가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음을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훔쳐갔지만 훔친 도둑이 그걸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배설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배서의 불연속인데 실제로 권리가 승계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이 단절된 부분에서는 실제 권리 승계가 없겠죠.
그럼 어때요? 어음을 치드가 앉아 도둑은 어때요? 어음상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니까 다시 배서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효과를 보면 일단 권리 이전적 효력이 안 넘어가. 그 다음에 피배서에는 어음 권리를 승계 취득 못해요. 알겠죠? 다시 말해서 배서의 연속이 단절됐기 때문에 자격 수요적 효력도 인정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권리 추정력 선의칙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단지 있죠. 도둑이 만약에 넘겨줬잖아요. 넘겨줬을 때는 배서행위의 독립의 원칙상 담보적 효력은 져요. 도둑이 네가 책임져. 담보. 알겠죠? 도둑이 너가 책임져 라고 하는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고요. 나머지 효력은 도둑이 배서하잖아요. 인정 안 됩니다. 배서의 효력이 인정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갑을 을병인데 여기에 도난분실 됐잖아요. 그랬을 때 정이 다시 혹시라도 이렇게 배서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배서의 효력 전부 다 인정 안 돼요. 단지 여기 넘겨받은 누군가 K가 있다면 K가 이렇게 정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담보적 효력은 인정돼요. 그것만 알아주면 돼요.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담보 목적의 배서와 불연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담보 책임만을 부담할 목적으로 배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담보적 효력만 발생해요.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을을 수친으로 해서 발행한 오음에 갑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담보 목적으로 배서했기 때문에 원래 배서가 단절된 경우죠. 알겠죠? 을이 실제 권리자임을 증명되고 갑의 배서가 배서로서 유효권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 제시를 해서 지급 거절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 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구권은 뭐냐면요. 우리 법이 바뀌기 전에 상환 청구권을 소구권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상환 청구를 과거에 부르던 이름이에요. 상환 청구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담보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보적 효력에 변형된 게 뭐예요? 상환 청구권이죠. 그래서 만약에 담보적 효력을 넘겨줄 때 배서가 불연속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것이 뭐냐면 배서의 금지 부분부터 해서 특수 배서를 좀 할 건데 이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서 금지음하고 특수 배서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